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1월 27일 목요일 오늘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장중 4천선을 회복했다가 상승폭 반납하면서 강보합 장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어제보다 0.66% 오른 3,986.91에 거래를 마쳤네요.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 5위인 가운데 오늘은 SK하이닉스와 지주사인 SK스퀘어가 3%대 강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강보합으로 마감했네요. 0.3% 오른 880.06에 장 마무리했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은 70전 내린 1,464원 90전에 거래를 마감했네요.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7.4도입니다. 비가 오다 말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추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레게 강 같은 평화에 웃어 띄워드렸습니다. 8994님. 적금까지 깨서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석 달째 연락이 안 되네요, 소장님. 아이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친구가 어려워서 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기가 참 어렵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친구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게 이 인간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빌려주더라도 사실 내가 여유가 있는 정도만 해야 되는데 우리 8994님 너무 마음도 약하고 착하셔서 적금까지 깨서 친구한테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석 달째 연락이 안 된다는 건 그 친구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글쎄요. 이럴 땐 사실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는 거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연락이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마음을 좀 비우기 그리고 친구 미워하지 않기 대신에 제가 생각했을 때 8994님께 그 이상의 그만큼 좋은 일이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3209짱님 남편이 급하게 전화 왔네요. 회의해야 돼서 어방목 저보고 꼭 청취하라고 오늘 못 듣겠다고 본인은 오늘 중요한 얘기 나온다는데 남편 말 듣고 열심히 청취할게요 보내주셨는데 오늘 중요한 얘기 나오죠. 3209짱님 사연 나왔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왔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서프라이즈를 하시려는 게 아니었나 생각도 들고 오늘 코너들 참 중요한 코너 있죠. 한 주간의 소식도 다 훑어볼 수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꼬꼬부 코너도 있고 말이죠.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입니다.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는 중요한 거 나옵니다. 키워드로 한 주간의 경제 소식 훑어보는 시간 주간 키워드 그리고 2교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성공 노하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중동 국가 뉴스란에 꽤 놀라운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술집 2곳이 오픈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술집 오픈이 뉴스까지 날 일인가 싶지만 중동에서 보수의 끝판왕인 사우디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슬람교의 발상지이자 메카와 메디나라는 두 성지가 위치한 사우디에서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가장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지금은 음주로 걸리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끝나지만 과거에는 채찍질, 태형도 일반적이었으니까요. 현재 사우디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 리야드의 외교지구 안에 있습니다. 무슬림이 아닌 외국인 전용 공간이죠. 관광지의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는 여전히 무알콜 메뉴밖에 없습니다. 사실 돈 좀 있는 왕족들은 주말마다 차를 몰고 바로 옆 섬나라 바레인으로 넘어가 밤새 술을 즐기곤 하는데요. 여성들도 그곳에서는 히잡 없이 자유롭게 다니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죠. 국내에서는 꽉 막아놨지만 수요는 이렇게 국경 밖으로 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교지구 1호점에 이어 항구도시 제다와 석유 중심지인 다란에 2호, 3호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다란 매장은 국영회사인 아람코 직원들이 사는 주거 캠프 안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돈과 경제입니다. 사우디는 이제 석유를 넘어 관광과 첨단 산업으로 먹고 살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두바이보다 앞선 중동의 금융 허브를 만들고 관광객 1억 5천만 명도 유치하고 AI 인재도 끌어오자는 게 목표죠. 그런데 정작 사우디에선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 잔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우디에서 술 한 잔은 결국 글로벌 자본과 인재에겐 머물 이유가 되기도 하는 당근인 셈입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특구에서는 아예 술을 합법화할 거라는 소문도 끊이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지금 종교적 보수라는 벽과 경제 성장 사이에서 줄타기 중입니다. 우리 시각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문을 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오랜 전통을 깨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이는 큰 결심이자 변화의 신호일 겁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주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구글 준비했습니다. 구글, 이번 주 그 글로벌 증시를 한껏 흔든 기업이잖아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네. 아닐까 싶은데, 구글이 지난주에 공개한 제미나이 3.0이 아주 호평을 받고 있어요. 뭐 추론 성능이며 코딩 실력이며 챗 GPT 5.1보다 뭐 훨씬 낫다, 이런 평가 있더라고요. 네, 알파벳 주식 갖고 계신 서학개미들께서는 이번 주에 좀 흐뭇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세 거래일에 걸쳐서 10% 이상 올랐는데요. 간밤에는 1% 정도 살짝 쉬어가기는 했지만 매그니피센트 7 중에 상승률이 가장 두드러진 종목이었습니다. 이 제미나이의 성능이 좋다는 걸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시지에서 구글의 인공지능 발전이 우리 회사의 일시적인 경제적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쫓아가는 입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시장을 가장 크게 움직인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그 제미나이 3.0이 단순히 뭐 성능이 챗 GPT보다 좋다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구글이 어떤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개발했다는 점, 이게 굉장히 놀란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구글과 관련된 뉴스들은 AI 칩에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와의 경쟁 구도가 핵심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GPU는 뉴스에서 이제 많이 들어서 다들 친숙하실 텐데, 구글이 사용한 거는 TPU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는 텐서 처리 장치라고 번역을 하고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입니다. 텐서라는 게 굳이 풀자면 뭐 여러 차원을 가진 숫자 배열, 뭐 데이터 묶음 뭐 이런 건데, 그걸 처리하는 장치라는 건데, GPU와 TPU의 차이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좀 간단히 비유하자면 GPU는 만능칩, 그리고 TPU는 특화칩,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GPU는 처음에는 게임할 때 그래픽 처리용 칩으로 개발이 됐지만 뭐 이미지 생성이나 영상 처리, 또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까지 못하는 계산이 없고 동시에도 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점이 각광받으면서 AI 시대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꽉 잡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GPU를 사고 싶어서 돈을 싸들고 와서 기다리고 있죠. 맞아요. 네, 반면에 TPU는 이 AI의 핵심 연산만 초고속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 구동에 특화한 반도체입니다. 구글이 브로드컴과 손잡고 만드는데요. GPU에서 필요가 굳이 없는 건 걷어내고 추론 작업을 중심으로 구글이 필요로 하는 일을 잘 처리하는 데 집중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전력 효율은 높인 게 특징입니다. 브로드컴도 그래서 주가가 요즘 잘 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특정 업무만 빠르게 처리하도록 만든 전용 칩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 어예진 소장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다 컨트롤을 하는 만능이니까 GPU고 저는 화요일, 목요일만 특화가 돼 있으니까 TPU고 뭐 이런 역할입니다. 이면호 기자님이 네. 그럼 더 떠오르는 거잖아요. 뜨고 싶네요. 네. 근데 구글이 사실 TPU를 갑자기 내놓은 게 아니고요. 네.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에 막 검색이나 유튜브 같은 자체 서비스에 적용해서 사용을 하면서 계속 개선을 했고요. 올해 7세대 제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성능에 자신감이 쌓인 만큼 이제 외부의 다른 회사에도 판매를 하고 나설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와서 주목을 받는 건데 메타가 구글의 TPU를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메타 주가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브로드컴도 말씀대로 주가 많이 뛰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큰손 고객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빅테크들이 GPU 구매와 인프라 투자에 너무 많은 비용을 쓰는 점이 이제 우려를 받고 있는데, 근데 여기다가 GPU는 또 만능이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도 비싸고, 그런데 TPU는 불필요한 기능 다 덜어내고 핵심만 남긴 거니까 제조비도 그렇고 뭔가 전력 비용도 낮을 거란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적도 너무 잘 나온 그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 전에 이렇게 뚝뚝 떨어진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를 따라잡겠다면서 가성비 GPU에 주력을 하는 AMD까지 덩달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모양이기는 합니다. 이 회사의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에 구글의 성공에 기쁘다, AI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축하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뭐 다음에는 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엔비디아 제품은 특정 기능을 위해 설계된 반도체보다 뛰어나다 했고 우리는 업계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고 했습니다. 좀 넌지시 견제를 한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그러게요. 물론 구글도 엔비디아 기술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TPU, GPU 모두 수요가 늘고 있고 양쪽 모두 지원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구글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경쟁에서 좀 뒤처진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뭐 제미나이 3.0이 거의 뭐 판을 뒤집은 거나 다름없네요. 네, 뭐 외신들에서는 잠자던 거인이 완전히 깨어났다 이런 평을 쓰기도 하던데 이 계속될 것만 같던 엔비디아의 질주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 걸 보면 시장이 참 항상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는 구글의 강점은 AI 풀스택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클라우드나 반도체, 스마트폰 같은 하드웨어도 직접 만들고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 검색 엔진 같은 소프트웨어까지 장악하고 있어서 AI 기술 생태계 전체를 확보하고 있다. 이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킴 9072님도 AI 전쟁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결국은 엔비디아냐 구글이냐 이제 싸움이 벌어지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주에도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파장이 좀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사 이익을 얻어서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GPU든 TPU든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많이 쓰기 때문인데요. 또 구글뿐만 아니라 메타나 아마존, 오픈 AI 등등도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자체 칩 개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뿐만 아니라 범용 D램도 많이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좀 증권사들의 시각을 들어보면 삼성전자는 뭐 엔비디아 납품에 너무 목을 매지 않아도 이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이 주목을 받고 삼성전자는 또 브로드컴에 메모리를 이미 많이 공급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네. 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 공급을 장악하고 있다는 프리미엄 때문에 좀 주가가 엔비디아 오르면 같이 오르고 이런 면이 강했는데요. 좀 엔비디아가 흔들리면은 사실 뭐 좋지만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구글의 TPU에도 하이닉스의 HBM이 사용이 되고 있고 협상력도 강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타격될 게 없다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또 두 반도체 회사뿐만 아니라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중에 구글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국내 기업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석 자료도 보시면서 종목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도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환율입니다. 환율. 어제 구윤철 부총리가 이 외환 시장 관련해가지고 이례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정부가 환율 급등세를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어떤 메시지 나왔어요? 네,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정부에서 투기적 거래와 쏠림 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환율 쭉
쭉 흐름을 보니까 외환위기 당시에는 1998년에 평균 원달러 환율이 1394원 97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대를 보니까 1276원 35전이었는데 지금은 경상수지 흑자도 사상 최대고 대외 신인도에도 이상이 없고 뭐 환율이 국가 부도 위기 때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좀 굉장히 의아해요. 외환 당국이 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경제 주체들하고 이제 매일매일 신문 기사 보면은 만나고 있다 이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네, 열심히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수출 기업들을 불러보았는데요. 통상 기업들은 수출로 번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하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면 환율이 하락하기 마련이었지만 최근에는 이 흐름이 깨지고 있습니다. 환전을 꺼리면서 달러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해서 수구만 달러를 들여와서 환전해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랬는데 모양새를 보아하니 환율이 안 떨어질 것 같고 여기서 더 오르겠구나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에 공장 짓고 해야 되는 돈도 네. 결국에는 다 달러로 준비해놔야 되니까 그거 비축하느라고 쥐고 있나 봐요. 네, 구윤철 부총리가 수출 기업과 협의해서 환율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면서 기업들한테 협조를 부탁했는데 뭐 아무래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미래에셋과 한투 같은 9개 대형 증권사도 소집했습니다. 네.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결제 수요 확대가 환율 상승에 함께 영향을 주는 요인 하나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증권사들은 밤새 우리들이 사고판 해외 주식 거래를 정산한 다음에 필요한 외환은 다음 날 아침에 외환시장이 개장하면 일괄적으로 환전을 많이 합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오전 9시부터 이제 9시 반쯤 사이에 증권사 환전이 몰리면서 장 초반에는 환율이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팍 한번 튀는 네. 이런 양상이 좀 자주 보입니다. 정부에선 이거를 좀 분산하기 위해서 일일 평균 환율을 적용하거나 실시간 환전을 하는 쪽으로 쏠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논의를 했지만 증권사들은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다면서 좀 난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뭐 한국은행, 국민연금 이렇게 환율 안정 대책 논의하기 위해서 사자협의체 출범시켰는데 서학개미들이 환전해서 투자하는 것과는 지금 비교가 안 될 만큼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환율에 좀 구조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그 효과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게 목적인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채권 투자 규모가 581조 원에 이르는데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607조 원이니까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조금 움직이면 환율에 자꾸 영향을 줘서 정부는 이걸 어떻게든 완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기금은 정부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라 국민들 소득을 떼서 모은 돈인데 해외 투자를 늘려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환율 방어에 활용되면 되겠느냐 이런 좀 논란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구윤철 부총리의 기자회견도 이걸 해명하는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는데요.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목적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외환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 뭐 어떤 방법들이 검토되고 있어요 지금? 우선 검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략적 환해지라고 있습니다. 환율이 정해진 기준보다 오르면 환율을 고정하는 계약을 금융회사와 맺고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달러가 시장에 풀리게 되는 방식입니다. 또 한국은행과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를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는데요. 국민연금이 달러가 필요할 때 외환시장에 직접 들어가서 사면 환율에 영향을 주니까 한국은행에서 꺼내 쓰도록 계약을 한 겁니다. 올해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데 아마 연장 가능성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데다가 미국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사자 협의체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당분간은 좀 고환율이 이어질 거라는 점을 좀 염두해 봐야겠네요. 마지막 키워드도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대출 절벽 준비했습니다. 요즘 문자로 뭐 대출 중단 안내 문자 받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주요 시중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창구 문을 닫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네, 현재 은행에서 신청이 막히고 있는 대출은 올해 실행이 예정된 주택담보대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국민은행이 올해 말까지 실행될 주택 구입자금융 주담대에 대해서 대면, 비대면 채널 모두 접수를 받지 않고 있고요. 다른 은행에서 넘어오는 대환대출이나 비대면 신용대출도 중단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에다가 전세대출까지 신규 접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신한, 우리은행은 아직 신청은 열려 있지만 수요가 몰리면 뒤따라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좀 농협은행 정도는 아직 대출 총량이 차지 않아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금융권에서도 신협과 수협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아니라면 가계대출을 좀 내주지를 않는 편입니다. 대출이 매년 연말마다 막히니까 무슨 연례 행사가 된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와요. 네, 매년에 이제 금융당국이 은행들한테서 올해는 가계대출을 얼마까지만 늘리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총량을 정합니다. 올해는 6.27 부동산 대책 때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절반으로 줄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구매 수요는 여전히 많았다 보니까 은행들 중에서 정부와 약속한 목표치를 넘어서 버린 곳이 속출을 한 겁니다. 또 주식에 투자하려는 목적의 신용대출도 많고 그래서 은행들이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고육지책으로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대출 막힌다는 얘기가 올해 안에 집을 사려는 분들 얘기죠. 내년에 입주하거나 내년 실행분이면 괜찮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년 실행분 주담대는 정상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해에 입주를 한다면 너무 걱정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요즘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연말에 주담대 곤란해질 가능성 대비해서 잔금을 내년 1월로 미루는 특약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연말까지 이사하거나 내 집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네, 가계부채 총량제라는 게 2021년에 집값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선진국들도 가계부채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한도를 연간으로 정해두고 엄격히 차단하는 방식은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진짜로. 네, 그래서 좀 이런 것도 평가가 좀 갈리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많고요. 하지만 또 집값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융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아유, 참 그런 의견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번 주는 진짜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네요. 구글도 있고 환율도 있고 대출도 있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성구님께서 아내 소개로 듣는데 제가 좀 허술한가 봐요. 어방목 듣고 공부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부가 됩니다요. 아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잖아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래요, 맞아요. 예. 이렇게 저희 어방목에는 아내 소개, 남편 소개로 이렇게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다들 후기가 좋습니다. 예, 많이들 이제 간증하고 계세요. 네. 같이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진러브 38님께서 바람 쐬러 잠시 나왔다가 군고구마 냄새 사로잡혀서 하나 해치웠네요. 어방목 들으면서 소화시켜야겠어요. 이야, 그 군고구마 가격 얼마였어요? 요즘에 고구마 가격이 조금 떨어졌대요. 원래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군고구마 쪄먹고 뭐 조리하기 귀찮다고 수요가 뚝 떨어져가지고 고구마 가격이 오히려 좀 줄었답니다. 이 수요 공급의 원리에도 이런 이변이 또 있습니다. 또 낭만이 없나? 군고구마 얘기하셨는데 막 가격 수요 공급 얘기하고 어방목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퀴즈 풀고요. 2교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백악관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도축될 예정인 이 동물 중 한두 마리를 대통령이 직접 골라 살려보내는 행사를 여는데요. 이 전통은 링컨 대통령 시절 그의 아들이 아끼던 이 동물을 도축하지 못하게 하면서 백악관 뜰에서 키운 일화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고불과 와들이라고 불리는 이 동물 2마리를 사면한다고 밝혔는데요. 퀴즈입니다. 닭보다 크고 미국을 비롯한 앵글로 문화권에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에 즐겨 먹는 이 가금류는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1번 타조, 2번 오리, 3번 칠면조.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부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예, 책임세를 벌어서 꼬꼬부 준비품을 사는 남자 추동훈 작가입니다. 뭐 자꾸 이제 방송 온에어 들어왔는데 사부작 부스럭부스럭 가지고 옆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박성남님께서 뭘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나요, 추 기자님 하시고 6072449님께서 추 기자님 오늘 뭔가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아니 근데 이 얘기 또 잠깐 해보려고요. 제가 방송 이걸 시작하기 전에 추 기자님한테 카드 엽서 하나 받았어요. 메시지 카드 받고 지금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지금 울컥했거든요. 네, 추 기자님이 이 브랜드로 남은 사람들 책을 하나 쓰셨는데 제가 사인 받으려고 했더니 여기 왜 사인 안 해주냐고 했더니 그걸 이제 편지로 담아왔는데 이거 읽어도 돼요? 됩니다. 마음을 잡아끄는 이야기가 담긴 이름은 그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빛나는 브랜드 어예진을 응원합니다. 추동훈 드림. 박수. 브랜드 이야기 꼭 꼽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준비한 거 바로 보여드렸는데요. 바로 이 아침 식사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요. 네. 건강한 다이어트 모두에 화두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소장님 아침에 뭐 드세요? 안 먹어요. 안 드시는 분도 있죠. 저도 최대한 가볍게 먹는데 뭐 빵 같은 거 아니면 사과나 네. 바나나 같은 과일 드시는 사과. 분도 있고요. 네. 뭐 견과류나 뭐 계란을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끼 든든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침 식사 중에서 이 균형 잡힌 영양의 대명사라고 하면 이게 생각나실 거예요. 바로 네. 오늘은 시리얼 이야기고요. 시리얼.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보라를 보시면 바로 보이실 텐데 이 시리얼을 대표하는 두 개 브랜드고요. 그러네요. 오늘 브랜드가 하나가 아닌가 봐요. 하나가 아닙니다. 이 켈로그라는 브랜드와 이 포스트라는 두 개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릴 것인데 이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하면 이 켈로그의 콤프로스트가 있고요. 아니다. 사자 기운이 가득한 이 포스트에 이 콤프라스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네. 이 놀랍게도 두 개 브랜드가 모두 사람 이름을 딴 브랜드입니다. 뭐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뭐 항상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익숙한 거긴 한데 근데 오늘은 왜 굳이 두 브랜드를 함께 소개해 주세요? 그렇죠. 사람 이름을 딴 브랜드가 한 산업에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도 오늘 동시에 두 개를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네. 사실 막장 드라마라는 게 네. 엉망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재미있고 눈길이 가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바로 이 두 브랜드의 이야기가 시리얼 전쟁인데 이 배신과 배신, 이 반전과 반전을 더하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이 둘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의 시작은요. 이 켈로그, 정확하게는 또다시 조나비 켈로그와 윌키스 켈로그라는 여러 브랜드에서 봤던 이 형제 창업 기업 켈로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켈로그 형제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켈로그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들이겠죠. 집안은 켈로그 집안이고요. 배틀크릭이라는 미시간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요.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굉장히 독실한 종교를 믿었던 집안이고요. 네. 지역사회에 헌신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집안 가치였다고 합니다. 형 존 켈로그가 먼저 등장하는데요. 원래 그의 꿈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아버지가 집안에서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의료인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역량이 되나 봅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실제로 오호. 면허를 땄고요. 그 꿈대로 웨스턴 헬스 리폼 인스티튜트라는 의료기관의 소장으로 부임했고요. 이 기관이 1년 뒤인 1877년에 배틀 크릭 메디컬이라는 기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 기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요양원이 됐고요. 이 요양원을 이끄는 의사가 바로 형 존 켈로그가 됐습니다. 이 요양원이 꽤 유명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태프트 전 대통령도 여기에서 머물렀었고요. 네. 북극 탐험가로 유명한 아문센도 여기에서 요양을 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생계가 어렵고 환경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 역시 이곳 요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운영자인 존 켈로그는 아침 식사에 좀 집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침 식사? 약간 엄마 마음이긴 한데 왜 형이 이렇게 아침 식사에 집착을 했을까요? 자, 의사이자 이 요양원의 관리자인 존 켈로그는요. 채식도 굉장히 중시했고요. 네.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금주도 중시했고요. 오. 운동요법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이 바로 밥 먹는 것을 잘해야 된다라는 게 요양원에서 철칙이었다라고요. 그렇죠. 식단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 중에서도 아침 식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건강하면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아침이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그 고민 끝에 탄생한 제품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바로 그래놀라. 라는 거 많이 네. 들어보셨죠? 네. 사실 켈로그랑 포스트 모두 이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베낀 겁니다.
베낀 거라고요? 베낀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 뉴욕에서 제임스 케일럽 잭슨이라는 또 요양원 의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자기 요양원에서 이 곡물 가루를 조금 물에 반죽해서 굳힌 것, 이거를 그래놀라라고 내놨었어요. 눌러서 놀란가? 그래놀라라는 제품을 내놨는데 네. 이 존 켈로그가 처음에는 아침에 써보자고 이걸 가져와서 써봤는데 환자들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좀 딱딱하다, 먹기 불편하다라는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요거를 조금 물을 더 타서요 부드럽게 만들고 조금 더 조각을 내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레시피를 변형시킨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원래는 병원 안에서 소비만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이 존 켈로그의 이 그래놀라 제품, 이 아침 식사가 맛있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어허. 그게 원래 만들었던 이 창업자 이야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소송전이 벌어졌고 이 당시만 해도 아주 초창기여서 특허권 이런 상표권이 약했나 봅니다. 네. 그럼 뭐 이름 바꾸지 뭐라고 해서 탄생한 게 그래놀라라는 제품이라는 것이고요. 그래놀라에서 그래놀라로 그렇죠. 바꿨다고요? 한 글자만 바꿔가지고 이거 내 거랑 저거랑 다르다라고 에이. 했고 실제로 제품구도 바뀌었으니까 네. 그렇게 그래놀라가 탄생한 것. 이게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제품이 그래놀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얼 요거는 언제 탄생했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만 해도요 아침 식사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시리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그래놀라를 개발한 이 존 켈로그가 이 고민을 해본 거죠. 자, 이게 단순히 따라했다간 이런 문제도 생기고 완전히 새로운 거를 해봐야겠다라고 고민을 했었고요. 네. 조금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맛은 그렇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을 조금 넣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얇게 썰면은 이게 조금 더 먹기 편하게 되지 않을까? 어허. 얇게 쓴다라는 개념을 가미한 겁니다. 그렇게 생 게 이제 플레이크라는 것이고요. 네네. 그 얇게 썬 조각을 뜻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조금 우유 또는 요거트와 곁들여서 먹을 수 있게 그런 식감들도 좀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탄생한 것이 이 켈로그가 만든 시리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또 한 명 중요한 인물 윌 켈로그가 등장합니다. 네. 윌 키스 켈로그고요. 사실 시리얼을 개발한 사람은 형이지만 이것을 사업화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동생 윌 켈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갈등은 조금 발생합니다. 형은요 의사였어요. 자기는 사업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맛있는 것, 사람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었고 동생은요 사업을 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에 되게 집착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 둘의 갈등은 조금 있었지만 어쨌든 윌 켈로그가 형을 설득하면서 우리 시리얼 사업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 최초의 그 콘플레이크 시리얼은 켈로그에 의해서 탄생된 거네요. 이게 네.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분명히 네. 개발을 한 것은 발명을 한 것은 켈로그 형제가 맞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 출시한 거는요. 바로 다른 남자에 의해서입니다. 누구야? 자, 여기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결정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형제 갈등에 이유가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성격도 좀 달랐고 이 가치관이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에 한 남자가 입원을 합니다. 사업가였고요. 하는 사람마다 족족 망해버린 거예요. 실패한 가운데 신경쇠약에 걸려서 무일푼 상태로 이 배틀트릭 요양원에 입원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입원을 해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요. It's good. 맛있는 아침 식사가 나온 거예요. 입에 맞으셨구먼. 이게 뭐지? 처음 보는 음식인데 그게 바로 이 형제가 발명했던 시리얼이었던 거예요. 먹어보니까 시리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야, 이거 레시피가 뭐지? 그래서 몰래 요리하는 데 가서 이 레시피도 좀 살펴보고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빼돌렸습니다. 레시피를 빼돌려서 태어날 앞두고는요. 레시피와 비밀을 몽땅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서로 베끼고 난리 났구먼. 이 남자가 퇴원을 하자마자 네. 이 근처에서 사무실에 약간 변형을 가미해서요. 어. 그래놀라 시리얼을 상품화해서 시장에 내놓는데요. 네. 이들의 아이디어, 이 형제의 아이디어를 낚아챈 도둑이 바로 찰리 윌리엄스 포스트입니다. 포스트. 아하. 그러니까 요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포스트였어. 바로 포스트였고요. 이 사람이 이 제품을 뺏어가지고 형제는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니야, 이건 우리 환자용이야. 형, 이거 빨리 제품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포스트가 한 발 빨리 이 야. 제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돼. 세계 최초의 시리얼은요 출시된 것은 켈로그가 아니고 포스트였습니다. 포스트가 먼저 출시였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출시가 돼서 둘 다 출시가 됐다는 건데 포스트는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켈로그를 처음에는 좀 앞질릴 수 있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출시를 했었고요. 1897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망친 시기는 95년이었고요. 네. 근처에 가게를 얻어가지고 먼저 시리얼 음료수 포스튬이라는 거를 탄생시켰습니다. 네. 처음 회사 이름은 정확하게는 포스트라고 하긴 좀 민망하니까 포스튬 시리얼스 컴퍼니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첫 시리얼 제품 그레이프 너츠를 출시했는데 이게 당연하게도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맛있고 너무 간편한데 영양도 잡힌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원조는 켈로그였지만 시장의 첫 성공을 포스트가 가져가면서 시장의 리딩 기업으로서의 영향력은 포스트가 먼저 발휘한 거예요. 포스트는 뭐 그렇다고 쳐도 아직 그 켈로그 형제 화해 안 했죠? 네, 어떻게 화해를 안 됐어요? 했죠. 자, 화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켈로그는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 거 뺏겼잖아. 이 배신당해서 뒤통수를 맞았어. 형 이거 어떡할 거야? 라고 했는데 형제의 갈등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뤄졌었고요. 그리고 이 포스트의 레시피 도난 사건으로 두 형제의 균열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그럼 형제가 결별을 하나요? 아니면 계속 같이 가요? 자, 여러 저희가 형제 창업 이야기 들어봤었죠. 예를 들면 아디다스와 퓨마가 탄생했던 두 형제는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맥도날드 형제는 열심히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이 두 형제는 완전히 갈라서는 길로 향합니다. 자, 동생이 계속해서 켈로그 사업화를 하고 싶어 했었고요. 형이 맡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네. 요양원에 큰 불이 발생하면서 사업을 사실상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존 켈로그가 낙담해 있었는데 윌 켈로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자기가 좀 투자 받아놓은 돈이 있었거든요. 네. 그 돈을 기꺼이 요양원을 살리는데 내가 내놓겠다. 대신에 조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이 조건이 뭐냐면요. 바로 이 켈로그라는 브랜드와 이 레시피와 모든 제품에 대한 제품권을 나한테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형 입장에서는 크게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자기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동생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좋다. 요양원만 살릴 수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 켈로그의 브랜드명과 레시피에 대한 권리가 전부 동생 윌키스 켈로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켈로그 로고요.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요. 네. 켈로그라는 글자 위에 WK라는 글자가 작게 적혀 있어요. 그게 켈로그 형제의 브랜드가 아니고 윌키스 켈로그라는 동생의 브랜드라는 게 분명히 된 것. 그 로고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원조 기업 켈로그도 점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 포스트와 켈로그의 이 세기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켈로그가 탄생을 했다. 포스트와 켈로그 근데 이렇게 보면 서로 경쟁하는 것 같기는 한데 보여질 때 언급은 서로 이렇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초창기긴 합니다. 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약간 죄책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다가 이 사람이 진짜 사업가였거든요. 이 사업 그리고 마케팅 역량은 뛰어났다고 합니다. 네. 포스트 입장에서는 시장에 먼저 선보인 게 자기니까 일단은 자기가 1등이라는 게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이 켈로그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마치 자기의 경쟁사가 있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먼저 이 경쟁사를 무시하는 전략으로서 포스트는 이것을 아예 넣지 않았고요. 네. 최초란 인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침묵을 한다. 아예 경쟁사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 내가 지배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프레임 장악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포스터가 정하면서 포스트는 잘 나가고 있었고요. 켈로그도 전략이 필요했었는데 켈로그가 택한 것도 이 경쟁사와의 이야기보다는 캐릭터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토니 더 타이거라는 타이거, 캐릭터고요.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라가 켈로그도 괜히 프레임에 잡히기보다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자라고 했던 것 이게 바로 두 회사의 주요 전략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참 비슷하긴 해요. 파랑색의 커버, 그렇죠. 사자 그리고 호랑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폼도 비슷해요. 그 시리얼 그릇에 앞에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콘 프로스트, 콘 프라이크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름도 비슷하죠. 네, 이름도 비슷하고 말이죠. 120년이 지났어요. 그 120년이 지난 지금의 두 브랜드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뭐 그 사이에 많은 성장 이야기가 있겠죠. 이 시간 관계상 그런 이야기는 최대한 생략하고요.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켈로그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시리얼 전통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WK
켈로그라는 회사로 지금 잡혀 있고요. 네. 그 외에 원래 프링글스와 같은 스낵도 같이 인수하면서 회사가 커졌었거든요. 네. 그 사업 부문은 이 켈라노바라는 또 하위 브랜드로 지금 투트랙 분산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켈라노바라는 브랜드는 미국의 초콜릿 강자 마스라는 그룹에 인수가 되어서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WK 켈로그 지금 이 시리얼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올해였죠. 이탈리아의 초콜릿 명가입니다. 페레레 로쉐로 유명한 페레로 그룹에 네. 이 WK 켈로그가 인수가 됐습니다. 아. 지금 이 회사는 이탈리아 회사가 됐다라고 오. 보시면 되고요. 페레로도 사람 이름이고요. 거기도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아 회사니까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그리고 포스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포스트 홀딩스라는 회사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강식과 단백질 그리고 간편식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포스트가 처음에 이제 건강한 아침을 챙겼다면 지금은요 하루 전체를 관리하는 건강 그리고 단백질 푸드 플랫폼으로 진화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야, 오늘 켈로그와 포스트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켈로그와 포스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뭘까요? 자,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요, 배신은요 갈등이 아니라 성장의 동력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놀라가 탄생한 것도 뒤통수를 쳐서 탄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이 그래놀라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그래놀라가 탄생했고요. 그래놀라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콘플레이크, 이 얇고 매일 아침에 먹는 시리얼인 것이죠. 그리고 포스트가 뒤통수를 쳤지만 어찌 보면 포스트의 사업 역량으로 이 시리얼 산업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배신이 갈등이라기보다는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재밌는 이야기가 사실은 네. 이 브랜드로 남은 사람들 제가 내놓은 이 책 안에 들어있다 이거죠?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방송에서 다 말씀 안 드리거든요. 더 재밌는 이야기는 책에 조금 담겨 있으니까 좀 살펴봐 주시고요. 사실 저희 소장님께서 또 추천사도 써주셨습니다. 아, 네, 제가. 그래서 제가 꼬꼬부에 뽕을 빼먹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퀴즈 정답 확인합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앵글로 문화권에서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에 즐겨 먹는 대표적인 가금류가 뭔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3번 칠면조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4694님 칠면조 정답 맞추셨고요. 8051님께서도 뉴스에서 봤어요. 칠면조 정답 맞추셨네요. 그리고 보미님 이건 육면조도 팔면조도 아니고 칠면조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은요 김경호의 나우와 함께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